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담당하게 된 저는 테크데이터 클라우드 팀의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소 좀 어떻게 보면 게이밍 세션에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뭐 오픈소스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만 윈도우즈 계열의 시스템도 기관계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EOS에 대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접근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좀 마지막에는 제일 뭐 기업들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 AD를 AWS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기술적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제가 하나씩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젠다는 윈도우즈 US가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윈도우즈를 EOS가 되는데 왜 AWS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장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EOS를 할 때 어떤 부분, 이게 뭐 레거시로 준비를 하든 클라우드로 준비하든 어떤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전략 과제, 어떻게 EOS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약간 기술을 가미해서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례 형태로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제가 이런 강연이나 뭐 세션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지루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좀 참고하셔서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시작하겠습니다. 윈도우즈 EOS란 부분은 엔드 오브 서비스의 좀 줄임말이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XP가 EOS 되면서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클라이언트 부분이긴 하지만 2003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보안 취약점 때문에 이슈가 발생을 하고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EOS가 닫혔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불편함,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2008 EOS에 대비해서 담당자들의 니즈들이 많이 좀 높아졌고 올해 초부터 지금 계속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시고 저희는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런 장표를 좀 준비하게 된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SQL 서버 같은 경우는 2008 R2 네, 지금 7월 9일 2019년 7월 9일 날 기술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9개월 정도 1월 14일 날 종료가 되고요. 예, 그 이제 뭐 종료되면 그래도 뭐 서비스는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XP 대란 때도 똑같았지만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계속 내포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EOS를 기업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식의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지원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집어봤는데요. 보안 업데이트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버그 패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외부 공격에 대한 뭐 보안 패치 이런 부분이 일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뭐 정부가 되실 수도 있고 기업이 되실 수도 있고 보안 규제가 다 각각에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서드파트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시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비용 때문에 뭐 기업 차원이나 아니면 뭐 각각 담당자는 유지 보수를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증가하는 걸 뭐 위쪽에 납득을 시킬까? 아니면은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뭐 벤더사에서는 기술 지원 종료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이 기술에 대한 지원이 어렵고 그거는 당연히 다른 파트너나 MS 전문 파트너를 통해서 받게 돼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잠재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건 다 뭐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MS에서 다 많이 이야기했던 거고 아니면은 일반 파트너들이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왜 AWS로 EOS를 대비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좀 의아해하실 텐데요. 우선은 EOS를 준비하는데 최적화된 클라우드입니다. 예, 보시면 우선은 위에 부분에 그림을 설명하기 앞서 저희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즈 시스템이 AWS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점유율이 57.7%, 과반수가 넘죠.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데 모든 부분에 뭐 당연히 뭐 리눅스 계열이나 뭐 DB도 MS 기반이 아닌 MySQL, 마리아DB, 뭐 오라클도 올라가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보다 타 클라우드에 비해서 정말 57.7%라는 비용으로 윈도우즈를 AWS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고객이 유연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EOS를 대비하자라고 좀 이렇게 목소리로 높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뭐가 이점이 있는 데를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우선 제일 큰 거는 뭐 기업 참가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비용이죠.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불필요한 리소스를 감소해서 안정성을 보장을 함과 동시에 비용 절감 다시 한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드웨어나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부터 기타 장비들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나고요. 저는 제일 고객들이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하는 기간이 너무 단축이 됩니다. 예.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를 구매를 했었을 때 길게는 뭐 한 달 반, 뭐 짧게는 3주 정도의 딜리버리 기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장비가 들어오면 입고하면 장비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OS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업데이트 다시 설치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 때문에 실제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을 스타트하는 시간 자체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면서 프로젝트 기간 대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마이그레이션 또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제일 많이 어떤 걸 검토하실 때 TCO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경제경이 있는 TCO가 클라우드에서는 제공될 수 있다. 그다음에 빠른 검증. 이 부분이 이 OS가 업그레이드됨에 있어서 서비스가 정상 작동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 호환성에 대한 검증 부분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방식도 가능합니다. 뭐 기존 뭐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별도로 프리인스톨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개발자 또는 그 담당자들이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서비스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검증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뭐 그냥 다 뭐 레거시 시스템이나 클라우드나 다 올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용하기가 너무 이제 클라우드가 최적화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IoT, 뭐 AI, 뭐 빅데이터, 예, 등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접목해서 신규 비즈니스 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돈 만드는 그런 단편화된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를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AWS 클라우드로 업그레이드 할 때 유용한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EOS를 그럼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 어떤 게 이제 중요하지? 라는 체크 포인트들을 한번 좀 제가 찝어서 좀 큰 요소들을 하나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모델에 대해서 제시를 받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냥 업그레이드만 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져가실 수 있는 클라우드 모델을 얘기해 드릴 수 있고, 보안 부분이나 향후 이제 또 확장성을 고려한다던가 아니면 비용 부분의 최적화 또는 서비스의 최적화, 여러 가지 형태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유연한 마이그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단기간에 마이그레이션이나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비용이 정말 줄어드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부분을 TCO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또는 이제 MS 계열의 소프트웨어는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라이센스 비용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기존의 라이센스를 구매한 걸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건가? 그러면 라이센스 비용은 최적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번에는 최신 버전으로 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2019 모델인 제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라이센스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라이센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도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단계별 전략 과제는 제일 처음에는 검증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진짜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 최적화되는 건 맞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맞는지를 우선은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비용, TCO, 그다음에 아키텍처 설계, 보안, 그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검증이 끝난 단계에서 나는 클라우드로 어떻게 넘어갈 거야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또는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식, 뭐 복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툴 프린스톨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툴로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호환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그대로 가져다 기존 버전을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도 좀 고민이 돼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형태로 설치해서 다시 한번 호환성 검토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클라우드로 나왔을 때 내 입장에서는 베네핏이 뭐가 있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걸 지금 아키텍처 설계까지 다 한 상태에서 라고 했었을 때 뭐 유연한 웹 서비스가 갑자기 폭주하는 거에 대비해서 오토스케일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와스 서버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개발 서버가 될 텐데, 개발 서버는 뭐 24시간 상시 뭐 서비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업무 시간 내에 켜지도록 뭐 자동화 기능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화, 뭐 람다 기반으로 이용해서 좀 더 좀 자유롭게 코드나 소스 배포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이용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베네핏이 뭐가 있지라는 걸 또 검토하실 수 있고요. 나는 안정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드웨어는 물리장비니까 두 대가 중에 한 대만 죽는다고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안전한 거 아니야? 클라우드형의 HA, 그러니까 고가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용해서 좀 적은 비용으로 더 안전하게,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베네핏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관리 차원에서도 예전에 레거시 시스템의 운영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운영 방식,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던가 클라우드의 다양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이제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빌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구현도 가능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큰 부분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검토하는 항목으로 좀 전략적으로 과제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꼭지점 4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에 대한 꼭지점의 디테일한 내용을 그 다음 장부터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제일 많이 듣고 하시는 게 적절한 용량이 맞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 기존의 8코어의 메모리 32기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정말 적절한 용량이 맞나?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는 최적화된 용량 산정으로 이용하시는 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하게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나갔을 때 그러면 우선은 성능 분석을 통해서 진짜 CPU가 얼마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하고 그걸 클라우드에 맞게끔 리사이징을 하는 게 최적화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왜 웹서버를 꼭 한 대 또는 2대로만 운영하시려고 하시나요? 예, 좀 더 세대 4대 오토 스케일링 정해서 세대 4대 5대까지 유연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매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 산정, 그다음에 AWS 서비스 활용도 검토. 제일 대표적으로 외부 DMZ 구간에 있는 외부 DNS들을 많이 운영하고 사용하실 텐데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즈 기반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그냥 운영 관리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내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지는 저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AWS 서비스에 이제 라우터 53이라는 DNS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월 과금 비용이 정말 저렴하게 외부 DNS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에 그거를 라우터 53으로 전환만 하신다 그래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비용 절감 효과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검증, 그 다음에 라이센스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할 건가. 라이센스 정책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담당자분도 많이 계신데 라이센스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부분이 사실이에요. 워낙 라이센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MS에 대한 솔루션이 한 가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각의 정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레거시 시스템은 스토리지를 구입하면 한 5년에 내 데이터가 이만큼 늘어날 거야 라는 기준으로 구매를 하시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500기가지만 5년 뒤에는 1테라, 2테라가 되어 있을 거야 내 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2테라의 스토리지를 사신 다음에 5년 동안 있다가 2테라를 다 사용 못 하시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노화가 됐네, 감가상각이 됐으니 다시 2테라를 또 사야지,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인데 클라우드로 왔을 때는 스토리지 타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믹스해서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클라우드 쪽에서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총괄로 하는 TCO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접근해서 이걸 비용을 총소요 비용이 얼마인지를 고민해야지라는 부분도 제가 하나씩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능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적절한 사이즈, 저희라기보다 파트너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분이 적절한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설정했을 텐데 어떻게 나는 진행하지? 윈도우즈 계열 시스템은 정말 심플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능 분석을 돌려서 초 단위로 수집한다던가 아니면 분 단위로 수집해서 일평균 사용량, 거기 네트워크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디스크 IO가 얼마큼 발생하고 CPU가 얼마큼 평균적으로 쓰는지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제를 두고 하실 수도 있어요.
동시 사용자 수가 얼마야? 이번에 웹서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정하고 일평균 동시 사용자 수가 한 많게는 100에서 1000까지 있는 서비스야. 당연히 뭐 외부 홈페이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죠. 내부 뭐 그룹웨어 시스템이나 많이 쓰는 시스템에서 동독자가 기업이 1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한 번 1000명이 동시에 붙을 수는 있어라고 가정을 하실 테니까요. 그다음에 동시 처리하는 프로세스 수가 몇 개야. 어플리케이션을 나눠 놓으실 수도 있는데 한쪽 서비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수가 몇 개면 거기에 대한 CPU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큼이야. 그다음에 뭐 연동된 서비스 우선은 뭐 와스단이라고 하면은 DB랑 많이 연동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서비스하고 어떻게 아키텍처가 설계되어 있어서 영향받는 서비스들이 국한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도를 줄 수 있는 게 얼마큼인지. 그다음 피크 타임 부하 보정.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 3%를 쓰다가 뭐 어떤 특정 이벤트나 이럴 때 갑자기 부하를 발생을 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 횟수가 되는지. 예.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최대 내가 현재 CPU는 매번 한 평균적으로 3%는 쓰지만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클라우드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의 보정률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웹서버, 메모리 CPU 사용량이 그게 크게 많지 않아요. 처리하는 그 로직 자체가 크진 않아서. 그래서 뭐 T2 미디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정치는 가져가야 되니까 오토 스케일을 적용하고 전단에 ELB를 두면서 자동 확장으로 하겠지만 쓰지 않을 때는 서버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그렇지만 피크 타임 때는 늘어나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요. 와스 서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용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하나의 로직 다음에 기존 서비스도 있겠지만 다른 쪽 연계된 서비스가 있어서 메모리 사용 비중이 좀 높네라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M4라지 정도. M 타입은 가격적 측면에서 너무 메리트가 있는 타입이라서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서버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뭐 SQL DB를 그대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뭐 RDS나 이런 걸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DB 특성상 아시겠지만 윈도우즈 계열의 DB 같은 경우는 CPU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먹는 거고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메모리를 전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분들이 아마 리미트 값 다 주시고 이만큼만 사용하는 걸로 아마 구성을 하실 텐데 그런 걸 구성했었을 때 M4나 M5 라지 정도에 대한 사이즈로 RDS로 해서 이중화 구현, 뭐 에이지를 나눠서 두 대를 구현해서 고가형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면 최적화된 비용으로 아니면 안전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서두에 말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쓰지 않는 인스턴스는 그냥 끄시면 과감하게 끄셔도 됩니다. 뭐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개발이나 그런 부분인데 담당자가 다시 켜고 뭐 서비스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껐다가 사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용하고 싶을 때 켜시는 거고요. 오토스케일 웹서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구현을 하시겠지만 온프레미스는 뭐냐 오토스케일을 구현하려면 인프라 서버를 한 대 더 둬야 되고 또 둬야 되고 또 둬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잘 사용하시지 않지만 클라우드는 무조건 이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하게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말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윈도우즈는 코어 기반 라이센스 기반 정책이에요. 대부분이 뭐 윈도우즈 서버 같은 계열사가 서버 같은 경우는 뭐 16코어 기준으로 최소 16코어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코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SQL 같은 경우도 단품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코어 라이센스로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걸 염두를 하시고 고려를 하신다면 이제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설계하신다면 비용 절감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아까도 어떤 대부분이지 뭐 이게 무조건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CPU를 SQL은 CPU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PU는 낮고 메모리를 높은 타입, 제일 많이 쓰는 R 타입을 많이 사용하시면 비용 절감 효과를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서버도 코어 단위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는 낮고 메모리는 높고 이런 타입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라이센스 비용 1대1 온프레미스를 라이센스 구매하거나 클라우드 형태에서 했었을 때 충분하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금액만큼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WS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예. 뭐 VDI 망분리 환경에서 VDI로 해서 그쪽을 통해서 접근을 하거나 개발 서버들을 다 보안 때문에 그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뭐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 켜서 그쪽을 통해서 배션 호스트처럼 그쪽을 통해서 연결하게끔 어떻게 보면 보안이 우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웹방화벽을 내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니즈가 한 중간 정도 되실 때 AWS 와플을 이용해서 전단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걸 최대한 막고 보안팀에 충족하는 수 있는 레벨까지를 맞출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DNS 서비스는 아마존 라우트 53을 이용해서 DNS나 이런 부분을 통일화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AWS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해서 AD를 대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와치, 뭐 분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트레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시켜서 좀 더 효율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스토리지 타입을 아까 스토리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알고 계신 SSD 디스크, 그 다음에 일반 하드, 아이스카시 방식의 뭐 하드 디스크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별로 조금 다양하게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S3 스탠다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웹서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굳이 웹서비스에 소스 올려놓고 소스만 보여주는 그 디스크를 조금 비싼 뭐 처리량 최적화나 SS 디스크를 구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S3 이용한다면 정말 비용 절감이나 좀 더 빠르게 관리자가 편하게 개발자가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뭐 동적 웹사이트 서버, 그다음에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 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해야 될 때,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게임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S3에 저장하고 분석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든 클라우드로 가도 나는 백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했었을 때 이제 S3 AI라는 타입의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장기 보관하고 백업하고, 그 다음에 뭐 DR 재해복구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백업본은 나는 회사 규정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관해야 되겠는데 장기 보관 파일은 또 글래셔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연한 스토리지 타입을 활용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TCO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해서 TCO가 뭐 알고 계신 분은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TCO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예제도 어떻게 TCO 분석했더니 이만큼 나오더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TCO는 총 소요 비용이고요.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걸 도입했었을 때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그 다음에 상면 비용,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휴먼 리소스 비용, 뭐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게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총 소요 비용인데, 그 부분보다도 좀 디테일하게 하자면 뭐 공간, 전기, 공조, 그 다음에 우선 담당자 인건비는 빼시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기업 소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담당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리소스 비용도 총 소요 비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비용을 관가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은 빼고 TCO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용자는 3,000명 기준이에요. 3,0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13대, 웹 서버가 5대, DB 서버가 2대, 일반적인 DB 서버 2대, 통합 DB 서버 1대. 라고 기준을 했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러니까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T2 미디움 2코어 8기가 정도로 좀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어플리케이션 서버지만 좀 많이 처리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 T2 엑스라지 4코어 16기가. 그 다음에 DB 서버, 통합 DB 서버 같은 경우는 8코어에 64기가로 구현 R5 2X 라지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DB 서버 같은 경우는 R5 라지로 해서 2코어에 16기가 메모리를 확보하는 형태로 좀 3년 RI로 적용해서 예약 인스턴스라 그래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TCO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하드웨어 비용이고요. 예, 거기 안에 하드웨어 비용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보시다시피 윈도우즈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도 많이 차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래프만 보여드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라이센스 비용 정확하게 넣고 그 기업이 사용하시는 라이센스 비용 넣고 클라우드로 넘어갔었을 때 라이센스 비용을 합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비용도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 하시겠지만, 기존에 구매하셨던 스토리지 금액이나 네트워크 L4 장비에 대한 스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녹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이 더 많이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는, 요즘에 하드웨어 나오는 부분이 2코어, 4코어짜리 하드웨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6코어 정도로 탑재돼서 나오고, 많게는 메모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투소켓짜리로 한다면 12코어까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보시겠지만 아까 R5 라지 같은 경우 2코어잖아요. 예, 그러면 DB 라이센스를 한 카피만 사시면 된다는 기준이에요. 클라우드로 오시면. 하지만 6코어라고 만약에 최소 장비가 6코어를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된다 그러면 3카피를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라이센스 비용이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모았을 때 이제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AWS 클라우드 비용인데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서포트 비용이나 기존 인건비 이런 거는 제가 넣지도 않았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외하고라도 이 정도 비용이 나오고, 금액으로 봤었을 때 한 60%에서 한 50% 정도 절감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객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사전에 제가 3년 RI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차이 나게 하는 거지라고 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장표를 했고요. RI는 리저브 인스턴스라 그래서 1년 단위, 3년 단위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최대 75%까지 할인해주는 그 이슈 타입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고객이 어떤 계약 형태를 하냐에 따라 할인율이 좀 많이 적용받을 수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이면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혜택을 한다 그러면 1년 RI 같은 경우 45%, 그 다음에 3년 RI 60%까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부분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CFRC라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할인 약정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 파트너들한테만 파트너들이 줄 수 있는 베네핏이긴 한데, 어느 단위 볼륨 단위 스트리밍 서비스나 인강 여러 가지나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해서 해외 글로벌 쪽에서 다운로드나 동영상을 봐야 되는 니즈가 많으신 고객, 특히 게이밍 고객사가 많이 있겠죠. 그런 때는 CFRC라고 해서 CF가 CDN 비용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각각 특정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네트워크 아웃바운드에 대한 비용을 많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시죠. 네. 우선은 이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SQL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는 9개월 남았고요. EOS 부분을 윈도우즈 온 AWS로 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부스는
지구 부스로 테크데이터 부스로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우선은 EOS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간단하게 액티브 디렉토리를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가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데모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게 돼서 제가 짤막하게 요소별로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키텍처는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VPC 1번은 온프레미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거기에 AD가 2008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뭐 사양은 T2 스몰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VPC 2는 AD를 사용하시는 건 클라이언트들이나 서버들이 조인하기 위함이니까 VPC2는 클라이언트 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은 일반 윈도우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제가 VPC2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서버는 VPC 3번에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WS 디렉토리 서비스도 조인해서 연결해놨고 AD 2번이라는 신규 2012 OS로 해서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로 만들어놨고요. 각각은 왜냐면 고민하시는 게 이거 다 네트워크 환경이 다 틀린 건데 어떻게 다 회귀를 할 거지 해서 피어링 형태로 VPC마다 연결을 해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구현을 했고요. 각 VPC 1, 2, 3은 양방향으로 다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온프레미스라고 하면 VPN 연결로 다 커넥션을 맺어서 진행을 하겠죠. 예. 그래서 AD 확장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 정책 백보나 이런 걸 유연하게 되는지, AD 조인할 때 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양방향 쪽에 쿼리할 때 동기화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거를 고려 사항으로 담고 제가 구현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온프레미스 AD라고 아까 VPC 1번에 있는 AD고요. 딱 봐도 윈도우 2008입니다. 예. 도메인 네임은 제가 임의로 mc.com이라고 줬어요. 예. 제가 뭐 기존에 예전에 MC 몽이라는 가수를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구현을 했고요. 저기 보이시면 AD 1번, AD 2번이 보이실 거예요. 예. VPC 3번에 있는 AD가 조인이 되어 있네.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에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도메인 컨트롤러는 OU 안에 1, 2번이 다 확장이 돼서 있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IP는 11.0.1.11로 온프레미스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온프레미스 서버팜 대역.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딱 봐도 2012 알투로 딱 보이시죠? 예. 여기서도 1번이 보이고 우선은 AD 2번으로 되어 있고 IP는 다르게 13.0.1.13으로 다른 대역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이제 끝났으니까 뭐 끝난 거야가 아니라 정말 진짜 AD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도 제가 이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2008에서 뭐 아시겠지만 AD 명령이긴 한데 복제 상태가 정상이야라고 REP 어드민 형태로 해서 보여줘, 나 로그를 보여줘라는 명령어고요. 보이시면 다 석세스로 떨어져 있으실 거예요. 예, 문제가 되지 않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12 쪽에서 보여드린 거고. 예. 그래서 복제 상태도 정상적이고 이제 온프레미스 AD하고 정상적으로 확장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음의 스텝은 되게 간단한데요. 예, 온프레미스에 있던 기존 피즈모 롤을 5가지 롤을 2012 다 넘긴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AD를 다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예, 2008을 AD를 절제를 하고 거기에 만약 온프레미스 AD를 그래도 난 하드웨어는 기존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유지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거기에 2012 버전 OS를 깔고 설치를 한 다음에 다시 리조인을 하게 되면 OS 업그레이드는 끝납니다. 예. 그러면 AD에 대한 OS 업그레이드가 끝났으니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거는 서버나 클라이언트 쪽의 업그레이드를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거를 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왜 이렇게 하지? 예,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할 경우 그렇게 추가 하드웨어나 추가 네트워크나 이런 거 구매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금액 비용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예제로 좀 제가 만들어 봤고요. 만약 기술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
뭐 저희 부스에 와서 문의하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뭐 약간 뭐 기술 쪽 세션이 아니라서 좀 많이 재미없으셨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좀 늦은 세션이라 제가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하긴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